하얀 병실의 정막과 녹슨 철길의 기억. 내 이름은 양정숙이다. 올해로 75. 인생이라는 긴 철길의 종착역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케 하는 나이다. 얼마 전 나는 병원 신세를 졌다. 그곳에서 보낸 여드르라는 시간은 마치 연극처럼 길고도 시린 기억으로 남았다. 병실 천장에 매달릴 링거병에서는 투명한 약물이 똑똑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졌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방안을 울리며 내 귓가에 닿을 때마다 육중한 쇠망치가 차가운 철기를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한 번 낙하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덜컥거리고 심장이 조여드는 기분이었다. 병실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천장의 형광등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얗고 날카로웠다. 한밤중이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이 우우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고 나는 낡은 담요를 어깨까지 끌어올려 몸을 웅크렸지만 발끝은 종처럼 따스해질 줄 몰랐다. 그 지독한 8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하나뿐인 딸 수연이는 끝내 그 문을 열지 않았다. 어르신, 혈압 측정하실 시간이에요.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기대는 조금씩 바스러져 가루가 되었다. 정작 내가 가장 보고 싶었던 얼굴, 내 피와 살을 나눈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그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민석이가 찾아왔다. 민석이는 내 남동생의 아들, 즉 나의 조카다. 그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무렵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나는 그 추운 겨울날 여기저기서 푼돈을 모으고 적금을 깨서 겨우 1억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만들어 녀석의 손에 쥐어주었다. 당시 그 돈은 내 한 달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우리 집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던 소년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민석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서더니 침대 머리맡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 짐을 내려놓았다. 고모,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민석이는 지극정성이었다. 기력이 없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업어 화장실에 데려다주고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내 거친 목 구석을 닦아주었다. 나는 힘없이 미소 지었지만 코끝이 시려오는 것을 본 녀석은 진즉 밝은 목소리로 나를 다독였다. 고모, 수위로 나를 다독였다.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제 어미의 생명이 오가는 상황보다 더 중한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두 번째 링거병이 비워져 갈 때 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러자 귓가를 울리던 규칙적인 물방울 소리가 갑자기 거대한 기차의 굉음으로 바뀌어 들려왔다. 내 나이 20살 무렵고 발밑의 창도로 진동했다. 발밑에 창고마던 날이 들 정도로 진동했다. 거대한 열차가 집어삼킬 듯 달려올 때면 바람은 칼려올다. 기차에 휩쓸려 갈 뻔했던 공포에 온몸을 떨면서도 나는 입술을 깨물고 무거운 망치를 휘둘러야 했다. 정수가, 너는 웬만한 사내놈들보다 독하구나. 손에서 피가 흐르는 나를 보며 작업 반장이 껄껄 웃으며 건넸던 말이다. 그때 나는 답답한 가슴을 억누르며 속으로만 되뇌었다. 독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어. 그 후 나는 온순한 성격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손재주는 좋았지만 벌이가 변변치 않았고 우리는 허름한 판잣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황석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수많은 사람이 북을 치는 것처럼 요란했다. 딸 수연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역전의 일선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산후조리도 채 끝내지 못한 몸으로 다시 일터로 나갔다. 그 시절 내 머릿속에는 오직 돈 생각뿐이었다. 30살이 넘어가자 몸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 구멍난 지붕을 고쳐야 했고 아이를 공부시켜야 했다. 삶이라는 거창해야 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더는 설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나는 역전 매표소로
자리를 옮겼다. 다른 이들이 분주히 오가는 동안 나는 그 좁은 창고 안에 돌덩이처럼 앉아 표를 한 장 팔았다. 그렇게 나의 푸르던 청춘도 한 장 팔았다. 그렇게 나의 푸르던 청춘도 한 장씩 팔려나갔다. 그리고 내 나이 54살 되던 해 남편이 급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향을 피우며 앉아 있었지만 이 산에서 향을 피우며 앉아 있었지만 얘 생각해서라도 마음 굳게 먹어야지. 라고 위로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20년 동안 나는 홀로 집안의 기둥이 되어 딸을 가르치고 시집을 보냈다. 낮에는 매표소 창고에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밤에는 적막한 판잣집으로 돌아와 홀로 불을 켰다. 이 철길은 끝없이 곧게 뻗어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초승달처럼 이리도 굽어 있는지. 나는 평생을 독하게 버텨왔다. 철길이 곧게 펴져왔다. 하지만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내게 닿는 달의 냉담함은 젊은 시절 나를 위협하던 기차의 바람 소리보다 더 시리고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판다. 이번 닷새째래란 밤 민석이는 침대 곁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었다. 머리가 벽에 부딪힐 뻔한 것을 고개를 부딪힐 뻔한 것을 보고 고거리고 있었다. 머리가 벽에 부딪힐 뻔한 것을 보고 나는 안쓰러운 마음에 속삭였다. 민석아, 이제 그만 가서 자거라. 너까지 병나는 어떡하니. 하지만 겨우 용기를 내어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엄마, 별일 없지? 나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못 가봐. 간병인이라도 좀 알아봐. 내가 체입을 떼기도 전에 아이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다. 검게 변한 스마트폰 화면을 쥐고 있는 내 손이 덜덜 떨렸다. 링거 소리는 여전히 똑똑 방 안을 울렸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똑똑 방 안을 울렸지만 대아파 낳은 내 딸은 8일째 그림자도 비추지 않는데 조카가 가져다주는 물 한 잔과 밤낮을 지키는 그 정성에 내 마음은 갈 길을 잃고 헤맸다. 퇴원하는 날 민석이는 숨을 몰아쉬며 내 휠체어를 밀어 병원 문 밖으로 나섰다.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셔 눈을 가늘게 떴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짙은 먹구름이 낀 듯 음울하기만 했다. 나는 평생 철길을 곧게 펴는 일을 업으로 삼으며 인생도 그렇게 정해진 궤도를 따라 강하게 밀어붙이면 순탄하게 흘러갈 줄 알았다. 하지만 75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무거운 쇠로 된 선로는 억지로라도 펼 수 있지만 한번 굽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결코 마음대로 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깊게 굽어버린 것은 바로 나와 내 딸 수연이 사이의 마음길이었다. 수연이는 내 평생 가장 놓지 못한 단 하나의 존재였다. 수연이는 내 평생 가장 놓지 못한 단 하나의 존재였다. 하지만 진심을 말하자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라고 묻는 역장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산후조리도 채 끝나지 않아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젖도 다 돌지 않았지만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다시 매표소 창구로 돌아갔다. 시부모님은 걱정 말고 다녀와라. 우리가 잘 돌보마라고 하셨지만 그날 이후 나와 딸 사이에서는 가장 소중한 친밀함이라는 조각이 하나씩 조부모의 손에 자란 수연이는 과도한 사랑을 받았다. 조부모의 손에 자란 수연이는 과도한 사랑을 과도한 수연이는 아이는 무언가 손에 쥐면 구석으로 숨어 혼자 먹는 습관이 생겼다. 한 번은 내가 사탕 한 봉지를 사들고 갔더니 아이는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혼자 포장지를 까서 입에 넣었다. 그 모습에 화가 치민 내가 사탕 봉지를 뺏어들자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나는 천성적으로 직선적인 사람이었고 말을 돌려 해서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냐며 웃어넘기셨지만 내 속은 부이 붙는 듯했다. 물건을 어지럽히면 소리를 질렀고 게으름을 피우면 호되게 꾸짖었다. 시어머니는 손녀가 가여워 자라다 보면 다 알게 될 거다라며 감싸셨지만
나는 공무단에서 배운 원칙을 아이에게도 적용하려 들었다. 나사가 풀리면 즉시 조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차는 탈선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는 방바닥에 크레파스를 흩뜨려 넣은 채연이가 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의 마음은 쇠망치로 두드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내가 던진 첫마디는 다정한 인사 대신 날카로운 명령이었다. 어서 치워. 밟고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이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나를 빤히 노려고 왔다. 그 작은 몸을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나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려 부엌으로 향했다. 그 시절 나는 부드러운 다정함보다 엄격한 규칙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규칙들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 믿었다. 고학년이 된 수연이가 친구에게 선물 받은 자동 연필을 보물처럼 아끼던 때가 있었다. 공부하는 내내 연필만 만지작거리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눈에 거슬려 나는 그 연필을 빼서 들고 말했다. 숙제 다 끝내면 줄게. 아이는 책을 내팽개치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다. 시어머니는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다. 시어머니는 달려와 나를 다그치셨다. 너 그러다 자식하고 원수 되겠다. 나는 대답 대신 등을 댔다. 한 번은 수연이가 고열로 알아놓은 적이 있었다. 하필 그날은 역전 업무가 바빠 밤늦게야 귀가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의 얼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고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다. 급히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진료를 받고 나서야했으니까. 급히 아이를 업고 달려가 진료를 받고 나서했으니까. 그때 의식이 몽롱하던 수연이가 내게 물었다. 엄마, 왜 맨날 내 옆에 없어? 그날 밤 나는 땀에 젖은 아이의 곁을 지키며 한마디 다정한 말조차 건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사춘기가 되자 아이의 성적은 떨어졌고 선생님의 전화를 받은 나는 또다시 화를 참지 못했다. 이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나는 내 외침에 수연이는 나를 한번 쏘아보고는 방문을 쾅 넣는 문을 팡 닫고 들어가 버렸다. 그 육중한 문 소리는 내 마음까지도 굳게 닫아버리는 소리 같았다. 어느 해인가 보너스를 받은 날 나는 큰 마음 먹고 수연이에게 줄 예쁜 빨간 목도리를 샀다. 아이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는 의미 선물이었지만 수연이는 그것을 한 번 쓱 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나 이런 거 싫어해. 그러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 내 손에 남겨진 목도리는 돌덩이보다 무거웠다. 돈으로도 선물로도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독하다고, 내가 아이를 안아주는 대신 손을 거둔 것은 아이가 나약하게 자라 세상 풍파에 휩쓸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그때 내밀지 못한 그 손들이 우리 생에 가장 큰 후회로 남았다. 수연이는 빠르게 자랐다. 어느덧 조부모님은 머리가 하얗게 새셨고 사탕봉지를 보내면 머리가 하얗게 새셨고 사탕봉지를 보내는 교복을 입고 머리를 묶은 단호한 눈빛의 소녀가 되었다. 성적은 평범했고 대학 문턱을 넘지 못한 몸했고 주말에 집에 와도 수연이는 늘 방문을 걸어 잠갔고 아버님이 밥 먹으라고 문을 두드려야 겨우 나와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다. 수연이가 22살 되던 해 지훈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왔다. 수연이보다 2살 많았고 집안 대대로 자동차 부품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다. 처음 본 지훈이는 키가 하얀 셔츠를 입었지만 손톱 끝에는 기름때가 묻어있는 성실한이었다. 그는 드럼때가 묻어있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다.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딸이 떠나간다는 사실이 실감났기 때문이다. 결혼식 날 읍내 예식장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이웃들은 정숙씨 축하해. 딸 시집 잘 보내내라며 덕담을 건넸지만 내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수연이는 나를 보고 무심하게 말했다.
예식장 안의 소리들이 아득하게 들려왔고 내 시선은 오직 신부 대기실 문만을 하득하게 들려왔고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구멍을 냈다. 결혼 후 수연이는 지훈이와 함께 시내에서 자동차 부품 상점을 열었다. 초기에는 장사가 꽤 잘 되는 듯 보였다. 나는 가끔 그곳에 들러 일꾼들의 밥을 지어주고 손주를 봐주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나는 드디어 우리 모녀 관계가 회복될 줄 알았다. 갓 태어난 아이를 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향해 내가 손을 뻗었을 때 수연이는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내뱉었다. 나는 그 집에서 몇 년을 부모처럼 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손주를 학교에 보낸 뒤 집안일을 하고 점심에는 부품 상점에 나가 일꾼들의 도시락을 챙겼다. 저녁이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수연이는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기껏해야 엄마 왔어? 하는 몸이 건조한 인사뿐이었다. 그것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저 당연히 있어야 할 가사 도우미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품 상점의 사업이 번창할수록 우리 모녀의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져만 갔다. 수연이와 지훈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명절조차 주문을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나는 그들 부부의 분주한 발걸음을 보며 대견한 마음이 들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수연이의 눈빛에서 어머니를 향한 애정 대신 귀찮은 식객을 대하는 듯한 서늘함을 읽어냈다. 나는 그 집에서 어머니를 향한 읽어냈다. 나는 그 집에서 어머니가 아니라 보수도 받지 못하고 헌신하는 늙은 가사 도우미에 불과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손주에게 발했다.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풀려 밥그릇을 놓칠 뻔했다. 손주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올려다보자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어서 먹자. 얼른 먹으라고 말했지만 가슴속은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선혈이 낭자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베개니지 젖도록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다. 몇 년 뒤 잘 나가던 부품 상점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어떻게든 돕고 싶어 내 쌈짓돈을 모아 손주 용식이를 통해 몇 푼 쥐어주려 했지만 수연이는 그것조차 싸늘하게 거절했다. 엄마나 잘 써. 우리 일에 신경 끄고. 딸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깊은 빚의 수렁을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수연이가 내 방으로 찾아와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 엄마, 이제 시골집으로 돌아가서 좀 쉬는 게 어때? 여기 있어봤자 곧자 고생는 게 어때? 이제 쓸모가 없으니 그만 나가달라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걱정해 준 적 없던 딸이 내뱉은 건강이라는 단어는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게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짐을 싸던 날 나는 낡은 괴짝 앞에 주저앉아 옷가지들을 하나씩 깨어 넣었다. 손주 녀석이 다가왔다. 참다 못한 내가 깨어 넣었다. 손주 녀석이 다가와 할머니, 진짜가. 나는 애써 웃으며 그럼 할머니 이제 시골집 가서 쉬어야지 하고 답했다. 라고 물었지만 수연이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엄마가 너무 힘들까봐 그래라는 영혼 없는 대답만 남겼다. 사위 지훈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고향지만이 가득했다. 지훈이는 어머님, 잘 쉬세요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서둘러 떠나버렸고 잘 쉬세요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서둘러 떠나버렸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갔을 정리한 데 앉아있으니 집안의 시계 소리가 평소보다 미앉아있으니 정숙씨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서울 딸네 집에서 손주 좀 봐주다가 이제 쉬러 왔어. 라고 거짓 섞인 대답을 했다. 시장 상인이 덤으로 얹어준 콩나물 한 봉지가 왜 이리도 무겁게 느껴지는지 밤이면 함석 지붕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수연이가 정말 나를 걱정해서 보낸 것일까?
아니면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삶을 내가 보는 것이, 쉬어나를 내가 보는 것이, 쉬어나의 삶을 내가 보는 것이. 소면 한 그릇에 파를 좀 썰어 넣고 반 조각 남은 삶은 달걀을 띄워 먹다 보면 자꾸만 어린 시절 수연이의 목소리가 한청처럼 들려왔다. 엄마, 왜 맨날 내 옆에 없어? 그 질문은 이제 송곳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다.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 아이를 홀로 두었던 그 시간들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그 시간들이, 이제는 딸이 나를 홀로 두었던, 달이 나를 홀로 두었던 현실로 돌아온 것만 닫다 목에 메었다. 라며 끊어버리는 딸의 냉담한 음성뿐이었다. 나는 시장통에서 다른 집 손주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걷는 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적막한 함석 지붕 아래서 홀로 늙어가는 일상 속으로 뜻밖의 온기가 스며든 것은 조카 민석이 덕분이었다. 민석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읍내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서너 번은 꼭 과일 상자나 우유 한 박스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녀석은 거실에 앉아 고장난 선풍기를 능숙하게 고쳐놓기도 하고 어두컴컴하던 거실 전등을 밝은 것으로 갈아 끼우며 고모, 이런 사소한 건 사람 부르지 말고 언제든 저한테 전화하세요라며 듬직하게 웃어 보였다. 민석이와 함께 읍내 장터를 걷거나 정비소 앞 평산에 앉아 녀석이 사주 묻는단 말인가. 가슴 한구석에 맺혔더나 내 평산에 앉아 녀석이 사주 묻는단 말인가. 가슴 한 보리차를 마실 때면 가슴 한구석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민석이는 가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데려와 집안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고 아이들이 고모 할머니 하고 품에 안길 때면 나는 모처럼 만개한 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과일을 깎아내왔다. 하지만 녀석들이 떠나고 난 뒤에 집안은 더욱 깊은 정적에 잠겼고 그 공허함 속에서 나는 자꾸만 차가운 딸의 뒷모습을, 더운 딸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을 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장터로 향하던 길에 갑자기 다리가 솜사탕처럼 흐물거리며 중심을 잃었고 나는 옆에 있던 담벼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쥐저앉았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눈앞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였지만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뒤져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모, 지금 바로 갈게요. 나는 녀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린 지 10분도 되지 않아. 민석이는 목소리가 들린 지 10분도 되지 않아. 민석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와 사색이 된 나를 부축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민석이는 나를 업고 뛰어들어갔고 검사 결과 혈압이 너무 높고 가벼운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번 수속을 봐봐야 한다는 말에 민석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카드 결제기에 3년형만 원이라는 거금을 긁었다. 내가 놀란 녀석을 말리려 했지만 민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고모, 돈 몸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고모 몸이 제일 중요해요. 녀석은 밤잠을 설쳐가며 내 땀을 닦아주고 이불을 여며주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나를 위해 대속은 수발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조카분이 어쩌면 이렇게 지극정성인가요? 친아들보다 낫네요. 라고 칭찬할 때마다 나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정작 내 피부치인 수연이는 전화를 걸어도 엄마, 나 바빠. 간병인 써라는 차가운 말만 남긴 채 끝일병실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녀석은 내 집안을 말끔히 청소해놓고 냉장고에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가득 채워두었다. 내가 미안해하자 민석이는 고모, 제가 어릴 때 고모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던 거 잊으셨어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라며 오히려 나를 다독였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은 세차게 요동쳤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들에 빠졌다. 평생을 정직하고 독하게 살아오며 깊은 생각들이 빠졌다. 8일 동안 전화를 단 2번뿐이었던 냉담한 딸인가, 아니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내 마지막을 진심으로 지켜줄 것 같은 이 조카인가.
나는 결심을 굳히고 장롱 깊숙이 고관에 두었던 집 문서와 등기 권리증을 꺼냈다. 남편과 평생을 아껴서 마련한 내 인생의 전부나 다. 내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는 낡은 종이 뭉치들이 손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다시 찾아온 민석이에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길을 지켜줬다. 민석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류를 돌려주려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녀석의 손을 잡았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내 진심이다. 차가운 유산이 되어 누군가의 싸움거리가 되기보다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구나. 민석이는 결국 내 무릎 앞에 꿇어앉아 눈시울을 붉히며 곡기를 끄덕였다. 비로소 내 마음의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놓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엄마, 또 왜 그래? 라며 짜증 섞인 말이 먼저 돌아왔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켜고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수연아, 이 집 민석이 주기로 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수연이의 날카로운 비명이 귀를 찔렀다. 엄마, 제정신이야. 내가 딸인데 어떻게 남한테 집을 줘.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병원에 여드레를 누워있을 때 민석이는 내 곁을 지켰다. 너는 어디에 있었니? 내 마음은 이미 정했다. 수연이는 전화를 끊지 못하고 흐느끼듯 소리치다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온 아이의 눈을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내 손에 들린 집 문서를 뺏으려 들었다. 이건 아빠랑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만든 거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거실 한복판에서 서로를 향해 독서를 내뱉었고 동네 사람들은 밖에서 우리 집의 소란에 귀를 기울이며 쑥덕거렸다. 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런데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며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목에 굵은 염주를 걸고 문신이 가득한 사내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수연이를 바라보았다. 김 사장님, 여기서 숨바꼭질하고 계셨나? 이제 그만 결판을 내야지. 수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고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 사실은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어. 수연이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부품 상점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느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것이다. 엄마 입원했을 때 사실 매일 병원 앞까지 갔어. 그런데 이 꼴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엄마가 실망할까봐 들어가지 못했어. 아이는 내가 실망할까봐 혹은 내가 걱정하느라 쓰러질까봐 차가운 가면을 쓰고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여윈 등을 쓸어내렸다. 이 미련한 거사, 왜 말을 안 했니? 엄마는 네가 무정한 줄만 알고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모녀는 함석 지붕이 떠나가라 목 놓아 울었고 수십 년간 쌓였던 오해의 벽은 그 눈물 속에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나는 읍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평생을 일궈온 집이었지만 집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집을 판 돈 5억 원 중 절반인 2억 5천만 원은 민석이에게 주었다. 민석아, 이건 네 정성에 대한 내 진심이다. 거절하면 내 마음이 평생 불편할 것 같구나. 민석이는 내 마음이 평생 불편할 것 같구나. 민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결국 그 돈을 받았고 내 노후를 끝까지 그리고 남은 절반은 수연이의 빚을 갚는 데 보탰다. 이걸로 빚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라. 너는 내 딸이다. 엄마가 네 뒤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수연이는 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며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했다. 세월이 조금 흐른 뒤
수연이가 수줍게 꾸러미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예쁜 빨간 목도리가 들어있었다. 수십 년 전 내가 선물했다가 거절당했던 그 목도리처럼 강렬한 빨간색이었다. 엄마, 이제 이거 하고 나랑 시장 구경 가자. 딸의 목소리에는 드디어 따뜻한 물기가 배어 있었다. 나는 이제 안다. 철길은 곧게 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굽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굽은 길이라도 서로가 진심으로 맞이한다면 결국은 하나의 역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역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다. 곁에서 말을 건네주는 딸과 듬직한 조카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평온한 마음으로 창밖의 철기를 바라본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노년의 삶을 함께 나누는 공간에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